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통계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을 임의로 선정해서 밖에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이 학생의 키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추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키를 추정하고자 하는 학생에 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강생 모두에게 키를 물어서 이들의 평균으로 밖에 있는 학생의 키를 예측하는 값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아무런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방법이죠. 그러나 만일 밖에 있는 학생에게 질문을 해서 키를 제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겠는가? 잠시 생각해 본 결과 몸무게 그리고 키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몸무게를 알면은 더 정확하게 키를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그 학생의 몸무게를 물어보니까 67kg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67kg 그러면은 나가는 사람의 키는 대충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짐작을 하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예측한 값은 추정하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가 있죠. 정확도 또한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는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몸무게와 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을 한다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밖에 있는 학생의 키를 예측할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 우선 밖에 나가 있는 학생을 제외한 반 학생들 모두에게 키와 몸무게를 적도록 해서 키와 몸무게에 대한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해서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밖에 나가 있는 학생의 키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즉 단순한 추측으로 몸무게가 67kg이니까 키가 얼마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일 때 몇 센치 정도 된다는 보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형을 이용을 하면은 무게가 67kg인 학생의 키를 100%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오차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석 방법이 바로 회귀 분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어원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키가 큰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의 키는 아버지처럼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은 같은 세대의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의 키도 아버지처럼 비정상적으로 클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키가 큰 사람들의 자손들은 영원히 키가 크고, 키가 작은 사람들의 자손들은 영원히 키가 작지 않겠습니까? 우생학의 창시자인 다윈의 사촌이 되는 유전학자 프란시스 콜턴은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회귀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키를 아버지의 키와 비교할 경우에 아버지의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키는 모집단의 평균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즉, 키가 큰 아버지는 자신보다 키가 좀 작은 아들을 가지고 있으며, 키가 작은 아버지는 자신보다 좀 더 큰 아들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콜턴은 이런 현상을 평균으로 회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회귀 분석의 회귀란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귀 분석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어느 한 명의 키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반 학생들의 평균 키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회귀의 법칙에 의한 것인 거죠. 프란시스 콜턴이 아버지와 아들의 키를 통해서 밝혀낸 것과 같이 사람들의 키는 결국 모집단의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따라서 평균값으로 밖에 나가 있는 학생의 키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단순히 평균값으로 나가 있는 학생의 키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예측 정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는 그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는 것이 좋은 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은 몸무게에 따른 사람들의 키를 산점으로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서 키가 커짐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에 집단의 평균 키로 추정하는 것이 집단을 구분하지 않는 전체 평균 키로 추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같은 학생들을 10kg 단위로 구분해서 집단을 만든 다음으로 각각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서 집단별로 평균 키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40kg대의 집단 속에 속하는 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할 수가 있고요. 50kg대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모든 집단의 평균 키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학생의 몸무게를 물어봐서 만일 67kg이라고 한다면 60kg대 평균 그 집단의 평균 키는 그 학생의 키를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밖에 있는 학생의 키를 추정하는 것이
단순히 전체 학생들의 평균 키값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무게를 10kg 단위로 집단을 구분한 경우도 집단을 구분하기 전에 뭐 전체 집단에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학생들의 그 몸무게를 5kg 단위로 구분을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1kg 단위로 집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을 나누는 단위를 세분화하면 결국은 X축의 모든 점들이 집단을 나누는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점에서 해당하는 몸무게를 각 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그 몸무게를 지닌 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집단인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은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특정한 값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모아가지고 개별적인 집단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키는 그 집단의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평균 키값으로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전체 키를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일 때 키는 몇 cm 정도이다라는 일반적인 관계를 도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를 이용하면은 어떠한 값의 무게이든 간에 그 몸무게에 해당하는 키값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분화된 각 집단의 평균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기선입니다. 즉 주어진 X값의 각 점에 해당하는 Y값들의 평균을 관통하는 이게 Y값의 평균을 관통하는 것이 직선이 바로 회기선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회기선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은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회귀선을 도출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변수 X값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종속변수 Y값을 예측하거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그 분석 방법입니다. 다음은 그 회귀 분석의 정의입니다. 그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뭐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독립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는 그 모형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고 횟수와 매출액의 관계나
제조 환경과 생산량의 관계, 그리고 뭐 담배 판매량과 폐암 환자 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귀 분석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광고 횟수와 제조 환경, 그리고 담배 판매량처럼 독립적으로 변하면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매출액과 생산량, 그리고 폐암 환자 수처럼 독립 변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종속 변수로 변하는 그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죠. 이런 그 회귀 분석은 오늘날 그 사회 과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회귀 분석의 종류입니다.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을 독립 변수의 수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독립 변수가 한 개면은 단순 그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이면은 뭐죠? 다중 회귀 분석. 두 개 이상이면, 한 개면은 단순 회귀 분석, 그리고 두 개면은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두 개니까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또한 그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그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항 변수로 표시된 몇 개의 더미 변수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회귀 분석을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한 그 변수를 독립 변수로 이용하는 일반 회귀 분석과 구분해서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회귀 분석의 종류를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그 도표에서처럼 한 개면은 단순 회귀 분석, 그리고 두 개면은 다중 회귀 분석, 그리고 독립 변수의 척도에 따라서 등간 비율 척도는 일반 회귀 분석, 그리고 명목과 서열 척도, 요거는 더미 분석을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고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에서 선형이면은 선형 회귀 분석, 비선형이면은 비선형 회귀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귀 분석의 이제 그 뭐 종류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에 관한 정보만으로 뭐 뚱뚱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 마르면 키가 큰 사람의 키를 예측하기가 충분하지 못하다. 뭐 따라서 살찐 사람과 마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더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 그건 뭐예요? 허리둘레를 나타내는 감이나 뭐 하나의 독립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키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몸무게뿐만 아니라 허리둘레라는 키와 연관된 그 독립 변수를 하나를 더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다 정확한 키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허리 사이즈까지를 포함해서 이처럼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회귀 분석을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키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키가 크다. 따라서 성별도 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귀 분석에서 사용되는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모두 다 등간 척도나 아니면 비율 척도, 이렇게 비율 척도로 측정된 그 양적 변수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성별은 명목 척도로만 측정이 가능한 질적 변수로서 이를 회계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이 많은 기업, 그리고 특히 의류나 빙가류 회사의 매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목 척도로만 표시가 되는 성별이나 계절의 영향을 어떻게 회귀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는지, 성별이나 계절처럼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회귀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변수를 0과 1의 값만을 갖는 몇 개의 그 이항 변수로 바꿔서 표시한 다음에 이들을 회귀 분석에 사용하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는 1로, 여자는 0으로 표시하거나, 계절의 경우에는 계절의 수, 계절 4계절이니까 4에서 1을 뺀 수나, 즉 3개의 도미 변수를 이용해서 계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들을 활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가상적으로 만든 그 이항 변수, 이항 변수들을 더미 변수라고 하죠. 또한 이처럼 더미 변수를 독립 변수로 이용해서 분석하는 회귀 분석을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과 구분해서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죠. 선형 관계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몸무게와 키와의 관계처럼 독립 변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종속 변수 값도 일정한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선형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금액과 매출액 간의 관계를 보면 광고 금액을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해도 광고비의 그 증가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죠. 처음에 어느 수준까지는 투입하는 광고액에 따라서 매출이 거의 선형적인 관계로 증가를 하나, 광고액이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은 광고비 지출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광고액과 매출액의 관계는 선형이 아닌 비선형 관계입니다. 이런 그 비선형 관계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일정한 폭으로 증가해도 종속 변수의 증가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일정 수준까지는 광고액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매출액도 일정하게 증가를 합니다만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광고액을 아무리 늘려도 매출액의 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고액과 매출액의 관계는 완전히 불규칙한 비선형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일정한 규칙적인 관계이죠. 이처럼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축이 있는 비선형 관계일 경우에 회귀 분석을 이용한 분석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독립변수를 치환해서 새로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선형 관계가 될 수 있으면 회귀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액과 매출액 간의 관계의 경우 광고액을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치환을 하면은 광고액의 로그 값과 매출액은 비교적 선형에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치환해 가지고 얻은 광고액의 로그 값을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독립변수를 치환한 값을 새로운 독립변수로 해서 종속한 수와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을 뭐라고 하죠?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변수 대신에 종속변수를 치환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설명을 했던 그 다양한 종류의 회귀 분석들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전제 조건입니다. 회귀 분석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에 대해서만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석에 사용할 자료가 회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귀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회귀 분석의 수형 결과로 산출된 그 모형을 신뢰하고 이를 이용해서 예측하거나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다라면은 회귀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다음에 몇 가지 그 전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회귀 분석이 수용돼야만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믿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그 그래프에서 같이 독립변수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종속변수 값들이 정규 분포하지 않고 각각의 나름대로의 분포를 한다면 이런 자료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로 얻게 되는 회귀식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항상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료의 정규 분포성이나 등분산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귀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정규 분포성과 등분산성에 대한 가정은 명목 척도처럼 특별한 척도로 측정하는 변수가 아니면은 묵시적으로 이런 그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는 전제로 보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종속변수 값들은
통계적으로 그 독립되어야 하는 거죠. 뭐 통계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값의 그 변화에 따라서 정석 변수의 값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독립 변수 값의 변화에 관계없이 정석 변수 값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면은 올바른 그 회귀 모형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와 키와의 관계를 그 분석하는 경우에 집단 내에서 서로 동질성이 강하고 또 그 타 집단과는 이질성이 두드러진 그런 아프리카의 특정한 종족이나 집단의 자료가 분석 자료의 일부가 만약에 그 포함이 된다면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올바른 회귀 모형을 도출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또한 전기값이 다음 전기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계열 값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의 주가지수가 환율과 같은 값을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속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먼저 제거하고 회귀 분석을 하거나 연관성을 통제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특수한 회귀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회귀 분석에 사용이 되는 종속 변수 값들은 서로 독립되어야겠죠. 서로 당연히 그 독립적이어야 하면 물론이고 서로 또 연관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다중 그 회귀 분석인 경우에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정성이 그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중 공전성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 다중공존성이 존재한다고 묻고 있습니다. 다중공존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추정된 회귀 모형의 표준 오차값이 커지는 그 경향이 있죠. 그래서 회귀 모형이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 다중공정성이 공선성이 클수록 추정된 그 회귀 모형의 예측력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와 허리 둘레가 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경우에 몸무게와 허리 둘레가 서로 연관성이 높다면은 정확한 회귀 모형을 도출하기가 어렵겠죠. 보다 적극적인 예로 몸무게와 허리 둘레 대신에 왼손 길이와 오른손 길이를 독립 변수로 사용해서 키를 추정하는 회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립 변수들 간의 높은 그 다중 공존성이 존재합니다. 즉 왼손과 오른손의 길이는 서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마치 똑같은 값을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독립 변수로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왼손의 길이나 오른손의 길이 중에 어느 하나만을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해서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그 몸무게 허리 둘레를 이용해서 키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몸무게와 허리 둘레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서 이들 그 각각의 변수가
키 값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 중에 60%가 중복되고 개별적으로는 키를 설명하는 부분이 각각의 10%에 불과하다면은 차라리 몸무게하고 허리 둘레 중에 하나의 변수를 선택해서 키값 변화가 70%만 설명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죠. 그래서 다중공존성을 진단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공차한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공차한계라는 것은 여러 개의 그 변수들 중에 하나의 독립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변수들로 독립변수로 해서 그 회귀분석에서는 모형의 설명을 나타내는 개수를 개수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2를 뺀 값이다. 2를 뺀 거죠. 그래서 공차한계가 커진다는 것은 하나의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량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공차한계가 1에서 가까워질수록 독립변수들 간의 그 다중공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 분산 확대 지수에 의한 방법도 있고요. 뭐 이 값은 분산 확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공차 한계하고 역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차 한계가 커서 예를 들어서 1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분산 확대 지수가 1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분산 확대 지수의 1에 가까워질수록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해서 큰 값을 갖게 되면은 독립 변수들 간의 높은 공중 공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 종속 변수와 관계를 분석하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IQ와 학업 성적 관계를 분석해서 IQ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든가, 혹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료비와 관계를 분석해서 배기량이 연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배기량에 따른 연료비 예측의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모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두 변수가 계략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그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 방법의 그 산점도를 그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삼점도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를 가로축으로 놓고 또 하나의 변수를 y축으로 한 다음에 두 개의 변수들 값을 동시에 갖는 개별적인 그 관측치들을 이들을 x축과 y축으로 그 x하고 y축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프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해서 산전도를 그리면은 그림에 지금 그 12-7에 있는 산전도를 보면은 몸무게와 키에 양의 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점도를 통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결과 두 변수가 양의 선형관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들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할 경우에 어떻게 회귀 분석이 도출되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12-7의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산점도상의 관측들을 통과하는, 즉 변수 간의 그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은 수없이 많을 수도 있죠. 이들 중에 산점도와 중앙선을 통과하는 직선이 회귀 분석으로 찾아고자 한 경우에 회귀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뭐 이런 그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구체적인 직선의 그 식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산점도에 표시된 관측지들을 정중앙을 통과하는 직선, 즉 최적의 회귀선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적의 회귀도선에 회귀선 도출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최소 자승법이 있다. 최소한 자승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그 회귀 분석의 결과로 도출되는 회귀 식은 y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식에서 변수들을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표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그 표변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표변의 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문자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와 키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에서 변수는 yi, 종속 변수인 키 추정치를 나타내고 변수 xi는 독립 변수인 몸무게를 나타냅니다. 또한 회귀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베타와는 회귀계수라고 합니다. 회귀계수. 그 크기는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종속 변수의 증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단위로 측정된 몸무게가 1kg이 증가한 경우에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된 키의 증가분을 나타냅니다. 또한 베타 재료는 회귀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절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속 변수의 예측값은 독립 변수의 크기에 따른 증가분의 절편값을 추가한 값이 되는 것이죠. 절편값을 추가한 값이 되는 거죠. 지금 그 회귀식의 그 도출 및 그 활용에 대한 그림인데요. 몸무게로 키를 예측하는 회귀식 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한 결과를 표와 산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산점도를 보면은 몸무게와 키는 개괄적으로 양의 그 선형관계, 즉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원을 이루는 산점도상의 긴 쪽으로 중앙을 지나는 회귀선을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찾는다는 것은 뭐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결과를 구체적인 식으로 도출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개별 관측치들과 산출된 그 회기선과의 거리, 다른 말로는 잔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회기선의 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회기식을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그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그 최소자승법이 있죠. 최소자승법. 그래서 최소 그 자승법이라는 것은 회기선과 관측치들 간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 즉 잔차의 제곱함이 최저가 되도록 하는 최적의 직진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그 최소 자승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최소 자승법에 사용되는 잔차와 제곱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듯이 관측치의 실제 그 종속변수 값과 회기선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측치의 실제 값과 이를 그 예측하는 회기선과의 차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값은 관측치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양수나 음수가 되죠. 따라서 단순히 그 잔차의 합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양수와 음수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그 최적의 모형 산출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를 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잔차의 절대값을 구해서 이들의 그 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회기식을 도출하면 비교적 정확한 회기식 모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절대값은 항상 두 가지의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런 그 단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잔차의 절대값 대신에 이를 곱해서 이를 곱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잔차를 제곱함으로 해서 잔차의 그 영향이 약간 왜곡되는 경향은 있어도 계산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는 잔차 제곱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잔차 그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회기식을 도출하는 게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자승법이라는 것은 모든 관측치들을 대상으로 관측치의 값과 그리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그 회기선과의 그린 잔차를 제곱한 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회기선을 찾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관측치의 실제 그 종속 변수 값을 yi라고 하고 이 관측치가 가지고 있는 독립 변수 값 xi에 대항하는 그 회기선상의 예측 값을 yi라고 할 때
그 잔차의 식으로 그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채소 자성법으로 구하는 회기식들은 이들 그 잔차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직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회기선의 추정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그 설명을 하면은 그림과 같은 그런 그 첫 번째 잔차 제곱함에 대한 식, 두 번째가 잔차 제곱함의 최소화에 대한 식, 그리고 절편과 기울기의 편미분에 대한 그런 식, 그리고 네 번째가 절편과 기울기 값 도출에 대한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 계산 과정은 다소 뭐 복잡합니다. 그러나 뭐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그 사용하는 개수값들을 손쉽게 좀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들은 뭐 아까 그 그림의 12-9에서 그 제시했던 몸무게와 키의 자료를 이용해서 채소 자승법으로 회기식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몸무게를 독립변수로 하고 키를 종속변수로 해서 도출된 회기식은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0.621이고 y절편이 130.678 인 그 직선이죠. 조사된 그 자료에서는 몸무게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키의 단위는 센티미터이고 도출된 회기식에 따르는 몸무게가 1kg이 증가함에 따라서 키는 0.621cm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한 회기식에 관측치의 x값과 즉 몸무게를 넣으면은 예상되는 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소 자정법에 의해서 추정된 회기선이 정속변수의 변화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즉 회기선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정속변수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예측할 때 발생하였던 편차를 회기선이 어느 정도 흡수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지, 이런 회기선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결정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계수의 평균값으로 관측지의 값을 추정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편차를 추정된 회기선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가, 즉 전체 편차 중에 회기선이 설명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의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편차라는 어휘가 뭐 사용되고 있는데, 편차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휘로 잔차가 있죠. 잔차. 그래서 잔차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미가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도 일반적으로 서로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뜻으로 알고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편차는 관측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치가 평균으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 즉 평균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반면에 잔차는 평균이 아니라 회기식 등으로 추정된 값과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추정된 값이 설명할 수 없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편차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잔차는 편차의 일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차는 편차와 달리 예측하기 위해서 추정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차는 잔차와 거의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 잔차는 편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차는 평균을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순히 예측값 혹은 기대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예측값이 정확하지 못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명한 내용들은 이에 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차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실제 관측치와 평균과의 편차를 총편차라고 하고요. 총편차는 회기선이 설명할 수 있는 편차와 회기선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남아있는 편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편차는 회기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편차와 회기선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남아있는, 즉 잔차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표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계수입니다. 지금 그림에 식으로 표시하면은 총편차는 회기선이 설명할 수 있는 편차와 회기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인 뭐가 있죠? 잔차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기식의 설명력은 총편차 중에 회기식으로 설명되는 편차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런 편차는 관측치가 회기선의 위에 있는가 아니면 아래에 있는가에 따라서 양수 또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이런 편차들을 단순하게 모두를 더하게 되면은 음과 양의 값이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됩니다. 이때 우변의 두 항을 서로 곱한 형태로 나타내는 부분을 모두 더하면은 0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변의 두 항을 서로 곱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없어진 것이죠. 그죠? 정리해서 정리된 그런 상태에서 제곱합을 보면은 뭐 좌변의 총 곱한 우변의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제곱함과 회기선으로 설명 되는 제곱함
뭐 세 가지가 있죠. 따라서 편차와 마찬가지로 그 총 제곱함도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지는 못하는 편차의 제곱함과 희기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편차의 제곱함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그 회기식의 그 설명력을 나타내는 비율을 이제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결정계수의 결정계수는 R제곱으로 표기를 하고요. 따라서 설명력이 높은 그 바람직한 회기선일수록 총 제곱함 중에 회기선으로 결정되는 제곱함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높아서 결정계수 값이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회기분석의 결정계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회기분석 모형의 회기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입니다. 회기 모형의 적합도 분석이란 것은 회기식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자료가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인 경우에 표본으로 추정된 회기 모형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한가에 대한 분석과 검증입니다. 즉 모든 집단에서 추출된 일부 표본만을 이용해서 추정된 회기 모형을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해서 확대 적용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 추정된 회기식이 통계적으로 유해한가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와 같은 회기식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회기 모형의 적합도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때 대표적인 방법으로 추정값의 표준 오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분산 분석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값의 표준 오차는 실제 값이 회기식의 추정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잔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 즉 잔차 평균 제곱의 제곱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정값의 표준 오차는 잔차를 제곱해서 모두가 더한 잔차 제곱을 자유도로 나누어 잔차 평균 제곱의 제곱값이 됩니다. 이 값은 잔차의 표준 편차와 같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기 분석의 경우에는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n-2가 되죠. 그 이유는 잔차 제곱합을 구하는 식에서는 회기식의 추정값이 사용되는데 이 추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개의 통계량, 즉 회기선의 y절편과 기울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두 개의 자유도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차 제곱함의 자유도는 전체 자유도에서 2를 뺀 n-2가 되죠. 산출된 잔차 제곱함을 자유도 n-2로 나누게 되면은 잔차 평균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잔차 평균 제곱의 제곱값을 구하면은 그 값은 잔차의 표준 편차로서 추정 값의 표준 오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추정값의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추정된 회기식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로 작아야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로 이제 키를 예측하는 회기식 모형의 표준 오차가 5cm라고 하면은 회기식 그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적합하다고 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분석한 사람이 스스로 경험에 비춰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 표준오차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표준 오차값으로 회기선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오차는 그 종속 변수 측정 단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가 동일하게 키를 측정한 값이라고 해도 측정 단위를 센티미터로 하든가 아니면 메타로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잔차의 단위가 달라지고 또 그 표준 오차를 나타내는 수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표준 오차를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분석자 임의로 모형의 표준 오차가 허용될 만한 그 크기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회기식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분석표입니다. 추정값의 표준 오차에 의한 회기식의 그 적합성 판단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이 못 됩니다. 뭐 그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기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분산 분석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분산 분석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분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대한 그런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기 분석을 분산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어진 독립 변수 값에 따라서 규정된 집단에 속한 그 종속 변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회기 분석과 집단 전체 평균과의 차이를 실제 관측치가 회기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잔차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가를 분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마 그 편차 제곱함의 경우에도 분산 분석에서 같이 그 총 제곱함과 집단 간 제곱함에 그 해당하는 회기 제곱함 그리고 집단 내 제곱함에 해당하는 잔차 제곱함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 그 제곱함들의 크기는 관측치의 수와 회기 분석에 사용된 그 독립 변수의 수에 따라서 평균 그 제곱을 구해서 비교합니다. 평균 제곱은 회기선이 설명하는 편차의 제곱함, 즉 회기 제곱함과 회기선으로 설명이 안 되는 편차인 잔차의 제곱함, 즉 잔차의 제곱함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줌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그 제곱함의 자유도를 알아야 하고요. 분산 분석에서 설명했듯이 총 제곱함의 자유도는 전체 관측치의 수에서 2를 뺀 값. 여기서
이를 뺀 이유는 표본의 총 집합을 구할 때 통계량인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정한 통계량 값을 구하는 식에서 다른 통계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식에서 사용하는 통계량의 수만큼 자유도가 감소를 합니다. 또한 그 회귀 선을 한 집단의 평균으로 간주해서 구하게 되면은 회귀 제곱함의 자유도는 독립변수의 수가 됩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일 경우에는 독립변수의 키가 한계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으로 설명되는 제곱함의 자유도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일반적인 분산에서 집단 간 제곱함을 구하는 경우에는 개별 집단은 집단의 평균에 의해서 규정한 게 아니고 자유도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의 개수와 Y축 절편을 나타내는 개수에 따라서 집단을 규정하는 회귀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 회귀식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자유도가 주어지고 그러나 이제 회귀 제곱함을 구하는 과정에서 통계량인 평균 Y바를 사용함으로써요 한 개의 자유도와 한 개의 자유도가 박탈돼서 절편을 제외한 독립변수의 수에 해당한 한 개도 자유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귀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 제곱함의 자유도는 관측지 수에서 추정된 것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회귀식의 통계량 수를 뺀 수가 되겠습니다. 회귀식의 통계 유의성 검정입니다. 유의성 검정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통계량 F값이 크면 클수록 추정되는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되죠. 이런 회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분산 분석에서의 유의성 검정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분포로부터 구한 검정 통계량 F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0.05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개의 분산이 같다는 기무가설을 기각함으로 해서 회귀식으로 설명하는 회귀 평균 제곱이 회사의 설명되지 않는 잔차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도표와 관계 시익을 표시했듯이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입니다. 한 개의 독립변수만을 사용해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 현상은 하나의 변수로 설명되거나 예측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사용해서 종속변수의 분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개 이상 복수의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회계 분석을 다중회계 분석이라고 한다라면은
다중 회계 분석엔 그림에서 같이 몸무게와 허리 둘레라는 두 개의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인 키를 예측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회기식을 구하는 방법이죠. 이처럼 그 뭐 두 개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산출된 회기식은 회기선이 아니라 회기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의 그 독립변수로 규정되는 회기식의 값은 특정한 독립변수 값들을 갖는 모든 그 종속변수 값들의 평균이 됩니다. 이런 그 평균값은 두 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조합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 값은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게 되고, 만약에 그 독립변수가 K라면은 K 플러스 1차원의 공간상에 K차원의 모양의 회기값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중회기 분석의 경우에는 단순 회기 분석에 비해서 약간의 복잡함이 좀 있고 대부분의 과정이 단순 회기 분석과 뭐 동일해서 단지 그 회기 분석에 독립 변수가 더 추가돼서 확장 되었을 뿐입니다. 그림은 몸무게 허리둘레를 독립 변수로 하고 키를 종속 변수로 사용해서 다중 회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앞에서 뭐 설명을 드렸듯이 분산 분석표는 그 도출된 회기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표를 보면은 모형의 그 검정 통계량의 F값이 130.635로 유의 확률은 0.00이죠. 따라서 몸무게 허리둘레를 독립변수로 하고 키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그 회기 모형은 유의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효한 모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 분석에 대한 그 평가 자료입니다. 유율이 뭐 0.00, 0.01, 0.02, 허리둘레는 0.02에 대한 그 평가 결과입니다. 회기 그 모형에 대한 그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끝나면은 회기 그 개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회기 개수표를 보면은 각각의 독립 변수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하고 표준화 계수 그리고 t값과 유의 확률이 나타나고 있죠. 뭐 앞에 그림에서 몸무게를 나타내는 독립 변수가 유의 확률이 0.00이고 허리둘레 변수는 0.00이고 따라서 유의선이 0.05에서 몸무게 허리둘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회기식 모델이 독립 변수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둘 중에 유의하지 않는 독립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를 제외하고 다시 회기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라면은 몸무게를 독립 변수로 해서 제외하고 다시 회기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미를 이용한 회기 분석입니다. 몸무게 허리 둘레를 이용해서 키를 예측하는 회기 모형을 사용하던 중에 성별에 따라서도 키가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성별이 키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고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를 회귀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면은, 문제는 성별과 같은 질적 변수는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명목 척도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명목 척도로 측정된 그 변수이더라도 키를 추정하는 그 식에서는 성별과 같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꼭 사용해야만 좋은 회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목 척도로 나타낸 변수를 0과 1의 값만을 갖게 갖는 그 한 개 혹은 또는 그 몇 개 이항 변수로 바꿔서 회귀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항 변수는 실제로 측정한 변수가 아니고, 측정한 변수가 아니고요.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 값들을 서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든 변수라고 해서, 가상 변수라고 해서 이들을 더미 변수라고 부르죠. 더미 변수.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 분석을 일반 회귀 분석과 구분해서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더미 변수를 이용한 그 회귀 분석에서 종종 그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성별, 결혼 유무, 그리고 거주 지역이 어디냐, 종교, 직업, 계절,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은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와, 변수값으로 가지고 있는 수준의 0과 1의 값만을 갖는 이항 변수 형태의 더미 변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그림인 경우에는 봄이 아닌 다른 계절로 해서 더미 변수를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그 도표입니다. 따라서 베타 1, 2, 3의 의미는 기준으로 설정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더미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 기준 설정에 대한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의 영향을 해석을 하고 설명하기가 용이하도록 더미 변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더미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명목 척도로 측정된 독립 변수의 영향을 제거를 하고 남은 독립 변수들의 종속 변수와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선형 계수는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 중에 어느 하나 또는 혹은 모두를 변환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 관계가 되도록 한 다음에 수용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 독립 변수와 독립 변수의 수가 2개 이상인 다중회귀 분석인 경우에는 종속 변수를 변환한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선형 그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보다는 독립 변수를 변환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속 변수는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를 변환해서 변립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와 선형 관계가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그 단순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보다 종속 변수를 변환하는 것이 그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각각의 독립 변수에 대응하는 모든 종속 변수의 오차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모두 일정한 정그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변환입니다. 비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의 어느 하나만을 변환시키기보다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동시에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를 동시에 변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동시에 같이 변환을 시켜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수 간의 산점도와 오차 분포를 반복적으로 그려보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두 변수를 변환시킨 다음에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모두 변환을 시키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광고액과 판촉비용으로 매출액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생각하면은 단순한 다중회귀 분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 그리고 광고와 판촉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들 간의 단순한 선형 관계보다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모형에서 필요한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를 구해야만이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곱한 형태로 있는 두 개의 독립 변수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들이 서로 곱한 형태로 된 항은 로그를 취함으로 해서 덧셈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